안녕하세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들 파트 2 최신반 1조 발표자 김대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프롬프팅 메소드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프롬프팅 메소드에 대한 서베이 논문 Pre-train, Prompt and Predict A Systematic Survey of Prompting Method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서베이가 좀 신기한 점은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둬서 실시간으로 논문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 5월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발표했었죠. 그때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 데모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는 감정 분석기를 만드는 데모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모델에 입력한 다음 분류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다음 문장을 이어서 생성하면서 적절한 클래스로 분류하는 예제였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어서 문장을 생성하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푸는 예제였죠. 우린 이런 예제를 GPT-3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트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Fine tuning is dead 라고 하는 제목의 트윗이었는데 이제 파인 튜닝 방식이 점점 저물고 이제 프롬프트가 그 성능의 갭을 메꾸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트윗이었어요. 그렇다면 점점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 이 프롬프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곳곳에서 보이는 프롬프팅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발표 때 GPT 네오와 네오 X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프롬프팅에 대한 분량이 좀 많아서 해당 내용을 좀 덜어내고 프롬프팅에 대한 분량을 좀 더 많이 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덜어내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소개를 드린 다음 프롬프트와 관련된 각각의 요소와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해당 분야가 연구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오버뷰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NLP의 그간의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고 현재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우리는 Fully 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쓰던 때가 있었죠. 이때는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는 피처를 잘 설계를 하거나 그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를 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망이 점차 발전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Pre-train and Fine-tune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전학습 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었었죠. 그리고 현재는 Pre-train 모델을 파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절한 지시문, 프롬프트를 넣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푸는 Pre-train, Prompt and Predict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롬프팅 메서드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 학습했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따라서 프레픽스 프롬프트의 형태 그리고 이제 클로즈 프롬프트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은 GPT 스타일과 버드 스타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장을 이어서 생성하는 방식이 프레픽스 프롬프트이고요. 그리고 빈칸을 예측하는 방식이 클로즈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프레픽스 프롬프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쁘다 라고 하는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문장을 분류를 하고자 할 때 먼저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입력 문장 X가 들어갈 슬롯이 있고요. 슬롯에 입력 문장을 넣어서 프롬프트를 완성하게 되고 이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GPT 스타일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통과를 시켜서 이어서 생성되는 토큰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긍정에 해당하는 1번의 레이블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클로즈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이 클로즈 프롬프트는 앞에서와 좀 다르게 앤서 토큰지라고도 하는데 이 지슬롯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토큰을 버트 형태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된 행복이란 단어가 긍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output y를 1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프롬프트 방식을 왜 써야 되는가? 가장 큰 장점으로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전체를 파인튜닝 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모델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도표는 연도별 발표된 대표적인 모델들의 파라미터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이 연도, Y축이 파라미터의 수를 로그 스케일로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까마득한 수준의 파라미터 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대규모 모델을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다시 학습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컴퓨팅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대규모의 데이터셋도 필요하게 됩니다. 프롬프팅 메서드는 이러한 모델 전체를 학습시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랭귀지 모델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앤서 엔지니어링은 제가 앞에서 예시를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아웃풋 레이블 긍정 1번에 대해서 여기선 행복을 예시로 들었지만 행복 말고도 기쁨 같은 다른 형태의 토큰들도 긍정의 매핑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매핑 관계, 즉 여기서 생성되는 토큰, 예측되는 토큰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레이블과의 관계를 매핑하는 것에 대한 문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매핑을 찾는 문제에 대한 게 앤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멀티 프롬프트 러닝은 하나의 프롬프트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풀어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베이스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는 프롬프트를 이용한 학습을 할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법들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뒤에서 쭉 설명드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리 형태로 다시 구성을 해봤는데요. 프롬프팅 메서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트리 형태로 보고 갈게요.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프롬프트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분류들이 있다는 걸 보고 가고, 최적의 프롬프트를 사람이 직접 설계하는지 아니면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색하는지에 따라서 분야가 갈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앤서 엔지니어링은 이것도 또한 형태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것도 또한 사람이 직접 찾는 방식 또는 자동화된 탐색 방식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내용은 멀티 프롬프트 러닝과 프롬프트 베이스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인데요. 멀티 프롬프트 러닝은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인데, 제일 먼저 앙상블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예시를 몇 개를 추가로 붙여서 성능을 높이는 프롬프트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프롬프트를 하위 프롬프트로 분석을 해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프롬프트 컴포지션,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은 프롬프트 여러 개로 쪼개서 쪼갠 채로 문제를 푸는 프롬프트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효과적인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생성과 관련된 태스크면은 GPT 스타일의 모델을 선택해서 페어피스 프롬프트 형태, 즉 앞에 프롬프트가 있고 뒤 이은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의 형태로 프롬프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랭귀지 모델과 관련된 태스크, 빈칸 넣기 형태의 문제죠. NER 문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는 버트 스타일의 모델, 클로스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적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찾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이 직접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직접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모델에 입력을 해서 일일이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에는 프롬프트 연구다라고 말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옛날에 팩추얼 프로빙 태스크를 푸는 연구 분야에서 라마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랭귀지 모델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팩추얼 프로빙을 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만든 크로스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패트릭 오버웨어 place in blank position 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랭귀지 모델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측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형태의 연구가 있었고요. 이때 크로스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T-3에서도 이런 템플릿, 사람이 직접 만든 템플릿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프레픽스 템플릿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만든 프롬프트는 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는 자동화된 탐색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최적의 프롬프트 템플릿이 사람이 보았을 때 문자 그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디스크리트 프롬프트와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개념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프롬프트부터 살펴볼게요. 디스크리트 프롬프트는 하드 프롬프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보캡 내에서 최적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위한 토큰들의 조합을 탐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템플릿은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지만 보캡이라는 제한적인, 이산적인 공간 상에서 탐색하기 때문에 뒤에서 소개해드릴 연속적인 공간에서 탐색하는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마이닝, 패러프레이징, 그라디언트 가이드드 서치,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프롬프트 스코어링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마이닝입니다. 이 마이닝과 뒤이어서 소개시켜드릴 패러프레이징은 LPAQA라고 하는 여기 밑에 있는 How can we know what language models know? 라고 하는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위키피디아의 각 문장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프롬프트를 추출합니다. 즉 코퍼스 상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마치 채굴을 하듯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추출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들워드 프롬프트입니다.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단어가 관계를 나타낸다는 관찰이 있는데요. 이런 관찰에 따라서 해당 단어를 프롬프트로 직접 이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버락 오바마 was born in Hawaii 라고 하는 문장에서 버락 오바마와 하와이라고 하는 이 두 객체들 간의 관계를 was born인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 was born인을 프롬프트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discrete based prompt에서는 문장의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디펜던시 패스를 찾아서 구를 프롬프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The capital of France is Paris라고 하는 문장을 쓸 때 The capital of X is Y 라고 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뽑아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패러프레이징도 같은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작성된 프롬프트, 사람이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를 의미상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X shares a border with Y를 X has a big common border with Y 또는 X adjoins Y 이런 형태로 바꿔 쓰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백트랜슬레이션, 순환 번역을 사용을 하거나 동의어 사전을 사용하거나 패러프레이징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라디언트 가이드 서치입니다. 이거는 오토 프롬프트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제안된 방식인데요. 각각의 토큰들을 템플릿에 사용했을 때 랭귀지 모델의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많이 증가한 토큰을 선택한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즉 프롬프트를 직접 생성을 하는 거죠.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LMBFF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T5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스팬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파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한 방식인데 도메인에 대해서만 좀 다르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스코어링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어떤 템플릿 후보들이 있고 거기에 입력하는 텍스트 X하고 거기에 해당한 정답을 넣어서 이 문장이 랭귀지 모델에 통과를 했을 때 적절한 문장인지를 LM 프로버빌리티로 파악을 해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잠깐 넘어갔었던 오토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최종 프롬프트를 탐색하는 자동화된 방법론으로 그라디언트 가이디드 서치를 제안했는데요. 전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이 들어갑니다. 문장이 있고 거기에 이어지는 템플릿 토큰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해야 될 빈칸이 P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되는 문장 X를 받아서 센텐스에 넣고 그리고 트리거 토큰을 넣으면 마스크 랭귀지 모델에 이 프롬프트를 통과를 시켰을 때 각각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앤서 토큰 G들의 확률들의 합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죠. 여기서 트리거 토큰 T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그라디언트 가이디드 서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가이디드 서치는 각 레이블 Y에 대해서 트리거 토큰의 자리에 후보 토큰을 넣었을 때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높아지는 트리거 토큰을 탐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Adversarial Trigger라고 하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신경망을 어떤 문장이든지 넣었을 때 네거티브 레이블만 출력하게끔 하는 공격 기법으로서 적절한 토큰을 찾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 문장이 있으면 그 앞에 프레픽스로 붙이는 어떤 토큰이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긍정이어도 무조건 부정으로 분류하게끔 하는 토큰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법에 대한 예시인데 여기서는 이 프레픽스 토큰을 트리거라고 하고
그 앞에 붙는 것을 초기에는 이런 관사나 의미의 명사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걸 앞에 붙인 샘플들을 모두 모델에 통과를 시켜서 계산을 해서 네거티브로 분류된 LM의 likelihood를 구해서 이것들을 미분한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다른 토큰들로 갈아 꼈을 때의 네거티브로의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토큰들의 임베딩 값과 이 그라디언트 값의 곱한 값이 최대가 되는 토큰을 상위 K개씩 선택을 합니다. 위치별로 얻어진 K개씩의 토큰들을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로 분리될 확률이 높아지는 조합을 찾게 되는 방식인데요. 오토 프롬프트에서는 이 방식을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논문과는 조금 다르게 토큰 T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더나 이런 관사 같은 토큰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는 마스크 토큰으로 모두 초기화한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다른 토큰 후보가 들어갔을 때 레이블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하는 토큰 T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로는 STS2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 팩츄얼 프로빙 태스크에 대한 결과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STS2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매뉴얼 프롬프트를 사용한 기존 방법론 대비해서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찾은 오토 프롬프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츄얼 프로빙 태스크에서도 매뉴얼 프롬프트를 사용한 기존의 LPAQA나 라마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티뉴어스 프롬프트입니다.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는 서브트 프롬프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프롬프트가 반드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위한 스페셜 토큰 또는 버추얼 토큰을 만들어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튜닝을 합니다.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의미를 사람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디스크리트 프롬프트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면서 최근 활발히 더 연구되는 방식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차트는 각각의 서치 방법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에 따라서 연도별로 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오토매틱 서치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템플릿 연구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 상에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서치에 대한 연구보다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서치에 대한 연구가 현재 2021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프레픽스 튜닝, 튜닝 이니셜라이즈드 위드 디스크리트 프롬프트, 그리고 하드 소프트 프롬프트 하이브리드 튜닝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픽스 튜닝입니다. 프레픽스 튜닝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GPT-2 아키텍처를 사용한 연구인데요. GPT-2에서 랭귀지 모델은 고정시켜 놓은 채로 각각의 레이어마다 입력되는 키하고 밸류의 값을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끔 튜닝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들어가는 키하고 밸류의 값은 앞에 별도의 러너블 파라미터 구조가 있어서 여기에 프롬프트 토큰 P1, P2, Pn을 입력받아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값을 입력받아서 나온 키하고 밸류 값을 모델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 앞쪽에 붙는 키하고 밸류를 생성하는 이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고요.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할 때 얻어진 여기에 입력되는 태스크 스페시픽 벡터를 가지고 태스크마다 이 랭귀지 모델을 적합하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피스 튜닝하고 파인 튜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프레피스 튜닝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스페시픽 벡터, 즉 이 프레픽스를 계산하는 파라미터만을 파인 튜닝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모델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오버헤드가 감소되는 것을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태스크긴 한데 테이블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X축은 GPT-2의 전체 파라미터를 100이라고 할 때 각각의 실험 조건들의 파라미터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Y축은 BLU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가 어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즉 항목과 값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GPT-2 모델 사이즈 기준으로 튜닝에 사용한 파라미터의 비율과 블루 스코어를 측정을 했을 때 파인 튜닝을 100% 사용한 모델, 그리고 일부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사용한 모델, 탑레이어 2개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수행한 모델, 그리고 어댑터를 이용한 모델 두 조건, 그리고 프레피스를 이용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전체 모델 대비 0.1% 파라미터만으로도 69.7 블루 스코어를 달성을 하면서 파인 튜닝이나 어댑터를 사용한 조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더 적은 파라미터로 달성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트를 랭귀지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도메인에 대해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전체 파라미터의 2% 또는 0.1%만을 파인 튜닝을 하여 전체를 파인 튜닝한 조건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결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봤었던 테이블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웹 NLG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트레인 때 봤던 도메인과 성능을 측정할 때 도메인이 달라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았던 도메인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랭귀지 모델을 고정시킨 어댑터나 프레피스 튜닝이 그렇지 않은 파인 튜닝 방법 대비해서 더 나은 익스트라폴레이션 성능을 보입니다. 즉 학습 때 보지 않았던 도메인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이 더 좋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프리테일 랭귀지 모델이 어떤 도메인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코퍼스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학습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학습하지 않았던 도메인에 대한 일반화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튜닝 이니셜라이즈드 with discrete prompt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름 그대로 앞에서 봤었던 discrete prompt를 초기값으로 해서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튜닝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연구로 옵티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라마 벤치마크에서 제공되었던 매뉴얼 프롬프트를 프롬프트의 템플릿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여기서 학습시킬 버추얼 토큰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때 대체를 할 때 각각의 위치에 대응되는 원래 토큰들의 값을 초기값으로 하고 랭귀지 모델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인베딩도 고정시켜 놓은 채 여기에 해당하는 벡터들의 버추얼 토큰들의 인베딩만을 튜닝합니다. 이랬을 때 버트 베이스를 활용을 했을 때 라마 벤치로 측정한 결과에서 48.6%의 성능을 달성을 하면서 기존의 라마나 LPAQA 오토 프롬프트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소프트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믹스처 오브 소프트 템플릿이라고 해서 시작은 옵티 프롬프트하고 비슷하게 각각의 버추얼 토큰의 초기값을 디스크리트 프롬프트의 인베딩 값으로 설정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때 프롬프트별로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앙상블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롬프트에다가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하드 소프트 프롬프트 하이브리드 튜닝인데요. 이 방식은 P-튜닝이라고 하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P-튜닝은 랭귀지 모델의 입력부에 프롬프트 인코더라고 하는 별도의 LSTM 구조를 하나 더 두어서 이것이 프롬프트의 토큰 인베딩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수도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태스크별로 핵심이 되는 토큰들은 고정시켜 놓은 채로 입력을 하면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토큰의 인베딩을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함께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태스크와 관련된 토큰을 앵커 토큰이라고 해서 이 앵커 토큰이 추가되었을 때 이걸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개선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P-튜닝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험 결과를 좀 보면은 NLU 태스크에서 일반적으로 버트 스타일의 모델이 GPT 스타일의 모델보다 더 낫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P-튜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GPT 스타일의 모델로도 버트 스타일 모델보다 더 낫거나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도표를 보시면 슈퍼글루 데브셋에 대해서 버트와 GPT를 사용했을 때 파인 튜닝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성능과 P-튜닝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P-튜닝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두 방법 모두에서 성능이 오름과 동시에 GPT 스타일의 모델에서 성능 향상폭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하드 소프트 프롬프트 하이브리드 튜닝입니다. 이 방법은 PTR, 프롬프트 튜닝 위드 룰스라고 하는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PTR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템플릿을 규칙 기반으로 조합을 해서 태스크에 효과적인 템플릿 생성을 하는데 이때 각각의 템플릿들을 조합을 할 때 이어서 붙일 때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버추얼 토큰을 추가해서 랭귀지 모델과 함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푸는 모습이에요. 이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입력 문장이 마크 트웨인 was the father of Langdo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를 바로 둘 간의 관계에 대한 프롬프트로 모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규칙을 활용을 해서 마크 트웨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랑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부 프롬프트로 쪼개서 각각의 프롬프트를 버추얼 토큰으로 붙여서 최종 템플릿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풋 텍스트와 함께 통과를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켰다 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앤서 엔지니어링입니다. 앞에서 봤던 바이너리 센티멘탈 클래시피케이션 예시를 다시 보면 둘 이상의 앤서 토큰이 하나의 아웃풋 레이블 Y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롬프트의 결과로 생성된 기쁨과 행복은 서로 다른 단어임에도 동일한 레이블 1 긍정에 해당하죠. 이걸 좀 더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가능한 앤서 토큰 G의 집합을 앤서 스페이스 G 그리고 아웃풋 레이블 Y의 집합을 Y라고 할 때
태스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answer space G와 G에서의 Y로의 매핑을 탐색하는 것을 answer engine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경우는 이런 매핑이 필요하지만 생성 문제의 경우에는 출력된 토큰 G가 그 자체로 태스크의 아웃풋 Y에 해당합니다. answer engineering도 앞에서 봤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사람이 디자인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이 answer G와 아웃풋 Y의 대응 관계를 시정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템플릿 NER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퓨샷 NER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팅 메서드를 적용한 연구였는데 사람이 직접 answer 토큰 G와 entity type Y를 매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answer 토큰 location과 entity type Y, LOC를 이렇게 매핑을 했죠. 연구 자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는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의 인풋으로 NER을 수행한 문장, 그리고 디코더의 인풋으로는 NER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서 NER 태스크를 모델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찾은 것이 최적임을 보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동으로 탐색하는 방법 또한 answer engineering에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따라갑니다. 이 answer 토큰이 사람이 해석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discrete answer, continuous answer로 나뉘게 되는데 continuous answer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아직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discrete answer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crete answer를 살펴볼 건데요. 모델의 보캡 내에서 최적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위한 토큰의 조합을 탐색합니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answer paraphrasing, label decomposition, fluent search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answer paraphrasing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토큰을 answer 스페이스에 추가를 합니다. 동요에 해당하는 토큰을 answer 스페이스에 추가하는 방식인데 앞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봤었던 APA/QA 연구에서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을 할 때와 동일하게 answer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토큰들을 하나의 레이블을 표현하는데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블 디컴포지션인데요. 대표적인 연구로는 에이다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태스크에서 릴레이션 레이블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분해하고 각각의 예측 확률들의 합으로 해당 릴레이션 레이블의 예측 확률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per city of death라는 릴레이션 레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레이블의 확률을 각각의 토큰 person, city, death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푸른 댄 서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answer 토큰의 후보를 먼저 추려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푸른과 서치의 절차를 거쳐서 푸른 댄 서치로 분류를 했고 크게 세 가지의 연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PET, 두 번째로는 오토 프롬프트, 앞에서도 봤었죠. 세 번째로는 LMBFF가 있습니다. 이 두 연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사용한 방법만 설명드리면 PET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알파벳을 포함하는 토큰들 중에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먼저 추려내요. 그 다음 서치 단계에서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레이블 Y 각각에 대해서 이 랭귀지 모델을 통과시켰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토큰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에 대한 answer 토큰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프롬프트인데요. 여기서는 프롬프트에 마스크에 해당하는 토큰, 우리가 예측의 대상이 되는 토큰을 랭귀지 모델에 통과시켰을 때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 임베딩 값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분류기를 간단하게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 이 분류기에 토큰들을 각각 통과시켜서 레이블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토큰 탑 K개를 해당 레이블의 answer 토큰 G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LMBFF에서는 푸른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토큰 G가 들어갈 위치, 즉 마스크의 위치죠. 그 위치에서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탑 K개 토큰을 추려냅니다. 그 다음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은 채로 그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애큐러시가 높게 나오는 토큰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제로샷 애큐러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LMBFF 방법이 프롬프트를 쓰면서 동시에 파인 튜닝 방법도 같이 쓰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는 모델을 튜닝시키지 않은 채 나오는 성능으로 후보를 추려냅니다. 그 다음 모델을 선택한 answer 토큰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한 이후에 디벨롭먼트 셋의 애큐러시를 기준으로 최종 answer 토큰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PET와 LMBFF 논문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PET라고 하는 건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패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말합니다. 프롬프트를 활용한 트레이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퓨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NLI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여기서는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다른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링해서 추가로 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레이블링한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한 모델로 다시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주고,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다시 학습하면서 모델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프롬프트를 정의하는 방법을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스 PVPS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PET가 이후에도 2개 정도의 후속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모델을 앙상블 하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프롬프팅을 사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면서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의 D는 unlabeled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프롬프트로 학습한 모델들의 동일한 입력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아웃풋의 확률 분포를 앙상블해서 샘플을 레이블링해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랭귀지 모델을 튜닝시키면서 이 랭귀지 모델이 프리트레인 때 학습했던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랭귀지 모델의 MLM 태스크를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 옐프, YG뉴스, 야후, MNLI 벤치마크에서 기존 소타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연구였고요.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스는 앞에서 봤던 프롬프트 템플릿하고 앤서 매핑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먼저 패턴은 그대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는 MNLI 태스크인데요. 2개 입력 문장 A, B를 받아서 그 문장의 관계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 이렇게 문장 2개를 A, B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입력받는 템플릿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벌라이저는 각각의 레이블을 이에 해당하는 버켓 내 토큰에 매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MNLI 태스크의 경우에는 not entailment, entailment, 그리고 neutral 이렇게 3가지 레이블이 있는데, 이 3개의 레이블에 대해서 각각 long, right, maybe와 같은 에서 토큰치를 매핑을 하는 것을 버벌라이저라고 합니다. 이 버벌라이저는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MNLI 태스크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레이블이 있죠. not entailment, entailment, maybe 이 3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long, right, maybe로도 매핑을 시킬 수도 있지만 no, yes, maybe로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죠. PVPS는 이렇게 패턴과 버벌라이저의 페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NLI 태스크의 경우에는 패턴 2개 그리고 버벌라이저 2개로 총 4가지 형태의 PVP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PVP를 가지고 모델을 앙상블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연구에서는 IPAT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IPAT는 Iterative PAT라고 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는 소량의 학습 데이터 T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봤던 PVP로 가능한 조합들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앙상블하여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모델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 D를 레이블링해서 모델별 학습 데이터 T, N, I를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N은 모델별로 넘버링 되는 번호이고 I는 이 반복 횟수에 따라 넘버링 되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얻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모델들을 다시 파인 튜닝합니다. 그 다음 또다시 언레이블 데이터셋 D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학습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하는 이 과정을 K번을 반복을 해서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언레이블 데이터셋 D를 최종적으로 얻어진 앙상블 모델을 활용해서 소프트 레이블링을 합니다. 즉 이 데이터셋에다가 레이블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셋 TC를 가지고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사용을 해서 분류기 C를 TC에 대해서 학습시킵니다. 앞에서 봤었던 앤서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을 Automatic Verbalize Search라고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최종 방법으로 채택하진 않습니다. 아래가 이 결과표인데, 여기서 제안하는 기본 방식 PET에 비해서 이런 Automatic Verbalize Search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이 방법을 최종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PET는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PET 근로 연구에서는 GPT-3보다 더 작은 랭귀지 모델만으로도 더 높은 퓨샷 성능을 얻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X축은 파라미터, 그리고 Y축은 슈퍼글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GPT-3가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높은 슈퍼글루 퍼포먼스에 도달하는 반면에 GPT-3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갖는 알버트 모델에 PET 방식을 적용을 해서 GPT-3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만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퓨글루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슈퍼글루 데이터셋에서 각각의 태스크별로 32개 샘플을 랜덤 샘플링해서 퓨샷 성능을 측정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프롬프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 퓨글루를 가지고 성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봤었던 LMBFF는
Better Fuchsia Fine-Tuning of Language 모델의 약자인데요. 최적의 프롬프트 템플릿과 앤서 매핑을 탐색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봤었던 PET와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고 랭귀지 모델은 파인튜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 중에서 프롬프트 템플릿하고 앤서를 찾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PET와 다른 점은 PET가 사람이 작성한 프롬프트와 앤서 매핑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T5를 이용해서 앤서와 프롬프트를 탐색을 합니다. 여기서 쓰는 랭귀지 모델이 T5인 것은 아니고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T5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얻어진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다른 종류의 랭귀지 모델에 적용을 해서 PET와 동일하게 프롬프트와 랭귀지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아래 그림은 T5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탐색하는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Great와 Terrible이라고 하는 각각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한 앤서 토큰이 있을 때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모델 T5 모델이 X와 Y 스팬에 대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아웃풋으로 나온 문장들을 가지고 후보로 해서 랭귀지 모델에 적용시켜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템플릿을 최종 템플릿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앞에서 GPT 예시에서도 봤었던 어떤 지식문 밑에 예제를 몇 개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는 센텐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인풋 텍스트와 유사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블별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만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샘플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샘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성능 측정에서는 8개의 싱글 센텐스 태스크 그리고 7개의 센텐스 페어 태스크를 가지고 측정한 성능의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 퓨처 세팅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요. 트레이닝하고 데브셋 모두 각각의 태스크별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별로 16개의 샘플로 구성을 했고요. 각 태스크의 데이터 셋으로부터 5개의 퓨처 셋을 추출을 해서 얻어낸 결과의 평균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퓨처 셋으로만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성능 측정의 결과로 쓰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나온 평균을 가지고 결과를 냈다고 하고요. 싱글과 페어 조건 모두에서 파인 튜닝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LMBFF에서도 앙상블을 쓴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PET가 4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앙상블 했던 그 결과와 비교를 했는데 여기 주황색이 같은 조건에서 LMBF가 앙상블 했을 때를 표현한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여기까지 디스크리트 앤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앤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동일하게 앤서 토큰치가 반드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워프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앞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했던 것처럼 프롬프트 템플릿의 토큰을 버추얼 토큰을 주어서 태스크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다면 레이블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대한 버추얼 토큰을 만들어서 랜덤 값으로 시작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모델의 버켓에 포함된 토큰 인베딩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역시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면은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디스크리트 프롬프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워프라고 하는 연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티베이션은 이렇습니다. CB 분야에서 이미지 입력에다가 어떤 특수한 노이즈를 줘서 이미지 넷을 학습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로 만드는 어드버서리얼 리프로그래밍 기법이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미지넷 클래시파이어로 학습한 모델을 고정시킨 채로 흰색 사각형의 개수를 맞추는 클래시파이어로 바꾸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때 입력 이미지의 주변부에 이러한 형태의 노이즈를 주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클래시파이어가 입력되는 이미지의 흰색 사각형의 개수를 맞추는 클래시파이어가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를 워프에서는 NLP 분야에 적용을 해서 입력되는 텍스트의 인베딩의 앞 그리고 사이사이에 트레이너블 인베딩을 추가를 해서 랭귀지 모델이 센티멘탈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도록 이 해당 토큰들이 튜닝되게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매뉴얼 프롬프트로 시작을 해요. 사람이 직접 만든 매뉴얼 프롬프트 템플릿에다가 사이사이에 버추얼 토큰 PK를 삽입합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레이블도 학습을 시키는데요. 클래스 레이블 토큰 VC를 두어서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에 이렇게 두고 마스크의 인베딩과 내적한 결과에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과 다른 토큰들은 고정시켜 놓고 이 클래스 레이블과 버추얼 토큰만을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저녁에 프롬프트와 레이블 토큰을 탐색하게 됩니다. 성능 측정 결과로 슈퍼글루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PET 글루에서 만들었던 퓨글루에 대한 성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태스크별로 32개의 샘플을 뽑아내서
측정을 하였을 때 약 25,000개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만으로도 GPT-3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워프 이닛이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인데요. 알버트를 사용을 했고 기존의 IPT 방법론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GPT-3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 세팅에서도 성능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SST2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 조건에서 워프 10은 입력 텍스트에다가 프롬프트 토큰을 10개를 삽입한 조건이고요. 워프 이닛은 10개를 삽입을 하였는데 이때 입력 텍스트에 삽입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 템플릿, 사람이 직접 만든 매뉴얼 템플릿의 사이사이에 프롬프트 토큰을 삽입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은 넘버 오브 트레이닝 인스턴스, 즉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10개, 100개, 1000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액큐러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선은 10번의 시도의 평균값을 얘기를 하고 음영은 분산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에서 파란색이 오토 프롬프트고 빨간색이 워프 10 조건인데 학습 데이터가 100개까지일 때는 오토 프롬프트가 우세를 하다가 학습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워프 10이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한 조건인 워프 이닛에서는 다른 모든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앤서 엔지니어링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한 학습 방법인 멀티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롬프트 러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앙상블링, 그리고 프롬프트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프롬프트 컴포지션, 디컴포지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앙상블은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프레딕트한 결과를 앙상블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앞에서 봤었던 소프트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개의 프롬프트에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앙상블 기법을 적용을 했었고 PET에서도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앙상블 기법을 적용했었습니다. 세부 기법은 앙상블에서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유니폼 에버리징, 모든 가중치가 동일하게 에버리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웨이티드 에버리징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티 보팅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난리 디스틸레이션은 앞에서 봤던 IPT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산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앙상블한 결과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다음번 트레이닝할 때 넘겨주면서 이전에 서로 다른 프롬프트 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앙상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 다음은 프롬프트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봤었던 것처럼 정답이 포함된 프롬프트를 예시로 추가하는 건데요. 이 예시에서는 두 개의 수를 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주어진 프롬프트를 예시로 주어서 모델이 해당 태스크를 좀 더 잘 수행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어떤 샘플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샘플을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가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샘플 셀렉션하고 샘플 오더링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샘플 셀렉션에 대해서는 LMBFF에서 앞에 잠깐 살펴본 적이 있죠. 센텐스 임베딩 값이 인풋 텍스트와 가장 가까운 예시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샘플 오더링은 오더 엔트로피라고 하는 연구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어떤 엔트로피 기반의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예시 프롬프트 순서 조합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적절한 순서 조합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컴포지션이 있는데요. 하나의 태스크를 이를 구성하는 작은 서브 태스크의 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은 Google became a subsidiary of Alphabet이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NER 태스크를 수행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글과 알파벳의 관계를 바로 예측하지 않고 구글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파벳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개의 서브 프롬프트로 쪼개서 이것들을 논리적인 규칙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조합해서 모델에 입력하는 방식인 거죠. 앞에서 잠깐 봤었던 PTR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러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앞에는 이런 마크 트웨인 was the father of Langdon이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이 각각을 세부적인 프롬프트로 나눈 다음에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디컴포지션이 있는데요. 프롬프트 디컴포지션은 하나의 프롬프트를 여러 개의 서브 프롬프트로 분할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NER 태스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NER 태스크에서는 각각의 토큰에 대한 엔티티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프롬프트로는 모든 토큰의 마스크를 뚫을 수가 없어서 위치별로 마스크를 뚫은 형태로 서브 프롬프트를 여러 개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앞에서 봤었던 템플릿 NER이 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NER 프롬프트가 디코더에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ACL과 방콕의 엔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모델에 통과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ACL will에 대해서 엔티티를 측정하는 템플릿 ACL will is a Y entity 라고 하는 토큰을 통과시켜서 각각의 생성된 probability로 이 엔티티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서브 템플릿에서는 방콕을 선택을 해서 방콕이 어떤 엔티티인지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롬프팅 메서드의 학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논문을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프롬프트를 사용한 방법이 무조건 랭귀지 모델을 고정시켜서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LM을 파인튜닝 하지 않고 프롬프트만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제로샷 세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롬프팅 메서드를 쓰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파인튜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퓨처러닝 세팅에서 유용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팅 메소드를 쓰면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하는 방식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또는 프롬프트와 관련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레스 파인튜닝. 이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체인 파인튜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튜닝 프리 프롬프팅은 저희가 익숙한 제로샷 세팅, 즉 랭귀지 모델을 파인튜닝 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잘 설계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랭귀지 모델 또는 프롬프트 모델의 파라미터의 학습 여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픽스드 LM 프롬프트 튜닝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한 채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이것만을 파인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프레피스 튜닝도 GPT-2 아키텍처 앞쪽에다가 별도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두어서 학습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픽스드 프롬프트 LM 튜닝에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파라미터는 없이 랭귀지 모델을 프롬프트에 사용하면서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PET가 여기에 해당하고 LMBFF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와 랭귀지 모델 둘 다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연구 중에는 P튜닝과 PTR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픽스드 랭귀지 프롬프트 튜닝부터 설명드릴게요.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한 채로 프롬프트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이것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프레피스 튜닝, 그리고 여기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워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점은 랭귀지 모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를 잊어버리는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적기 때문에 퓨샷 세팅 같은 데이터 수가 적은 세팅에 적합하고요. 전혀 튜닝을 하지 않는 제로샷 세팅의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단점은 학습 데이터가 전혀 없는 제로샷 세팅에선 적용할 수가 없고요.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부 파라미터 또는 랜덤 시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튜닝을 사용한 방식은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하거나 조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는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 튜닝은 프롬프트 튜닝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서는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인 파인튜닝 방식과의 성능 차이가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모델에 학습되는 파라미터의 개수 그리고 슈퍼글로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GPT-3고요. 초록색 선이 프롬프트 튜닝을 적용한 T5이고 주황색 선이 파인 튜닝을 적용한 T5입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GPT-3보다 작은 T5가 프롬프트 튜닝만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자신들이 사용한 방식이 앞에서 봤었던 프레비스 튜닝의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텍스트 앞에다가 T5가 학습했던 방식처럼 어떤 단순히 태스크를 정의하는 버추얼 토큰을 붙여서 튜닝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T5하고는 다르게 다른 토큰들의 인베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추얼 토큰의 인베딩만을 튜닝합니다. 프레피스 튜닝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랭귀지 모델을 고정시켜 놓은 채로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높은 일반화 성능을 가지고요. 태스크별로 앞에 있는 버추얼 토큰만을 바꿔서 끼우면 되기 때문에 모델 관리 및 서비스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픽스드 프롬프트 랭귀지 모델 튜닝 방식인데요. 앞에서는 랭귀지 모델을 고정한 채로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프롬프트와 관련된 파라미터 없이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만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앞에서 봤었던 PET가 있고요. 그리고 LMBFF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연구가 있는데요. 앤서 엔지니어링과 랭귀지 모델의 파인 튜닝을 잘 조합을 하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널 프롬프트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는 입력되는 텍스트에 대한 슬롯 X하고 맞춰야 되는 마스크 G 두 가지만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랭귀지 모델의 파인 튜닝을 했더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일반적인 GPT-3 방식의 프롬프팅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의 태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지시해서 좀 더 적은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프롬프트에 대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설계하는지, 그리고 앤서를 얼마나 잘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 대한 파인튜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와 랭귀지 모델을 모두 파인튜닝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프리트레인 앤 파인튜닝 방식과 되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 모델 학습에 부트스트래핑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파더, 피튜닝이 있는데 이 피튜닝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서 바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가장 익스프레시브한 방법,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고요. 데이터셋이 충분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작은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롬프팅 메서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소개해드렸던 각각의 연구들의 성능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결과가 피튜닝 논문에 나와 있어서 피튜닝 논문의 실험 결과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튜닝 논문에서는 먼저 날리지 프로빙 테스트를 가지고 성능 비교를 합니다. 기존의 디스크리트 프롬프트를 사용한 LPAQA 오토 프롬프트 방식보다 이러한 피튜닝 방식이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피튜닝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랭귀지 모델을 고정시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파인튜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사용한 랭귀지 모델과 매뉴얼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파인튜닝을 했을 때, 매뉴얼 프롬프트와 파인튜닝을 모두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피튜닝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매뉴얼 프롬프팅을 사용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글루 벤치마크를 측정하는데요. 클로즈 폼으로 변형하기 어렵거나 트레인셋이 규모가 큰 일부 태스크, 여기서는 WIC, RTE, 그리고 WSC 태스크를 제외를 하고는 피튜닝이 매뉴얼 프롬프트나 파인튜닝을 적용한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GPT-2의 성능이 버트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샷 세팅에 대한 결과인데요. 퓨샷 세팅에서는 퓨글루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PET하고 비교를 했을 때 PET의 성능을 각각의 태스크에서 뛰어넘고 있고요. 그리고 PET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억실러리 태스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풀 데브셋은 퓨샷 세팅에서도 데브셋을 사용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데브셋을 활용을 하는 PET나 IPET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점은 프롬프트 랭귀지 모델 파인튜닝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피튜닝을 들고 있는데 피튜닝은 모델의 앞쪽에 별도의 인코더를 둬서 이것을 학습시키는 모델이어서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파라미터만을 학습시키고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시켜 놓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왜 여기에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프롬프팅 메서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롬프팅 메서드와 관련된 연구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만한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논문에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목록들은 앞에 살펴봤었던 프롬프팅 메서드의 각각의 세부 항목들인데요. 세부 항목별로 어떠한 연구 주제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디자인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프롬프트 연구가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정보 추출이나 텍스트 분석 같은 다른 태스크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팅 with structured information, 즉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NLP 태스크에서는 자연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트리나 그래프, 테이블의 형태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 HTLM이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HTML을 이용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Entanglement of Template and Answer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우리가 Answer 엔지니어링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할 때 템플릿과 Answer 모두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둘의 최적 조합을 찾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어떤 템플릿을 선택을 하기 전에 Answer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LMBFF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도 템플릿을 생성을 할 때 레이블에 해당하는 어떤 앤서 토큰을 먼저 잡아두고 그걸 바탕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의 후보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템플릿과 앤서를 찾을 때 워프에서는 이 둘을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동시에 튜닝함으로써 이 둘의 최적 조합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nswer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면 many class and long answer classification task라고 해서 분류해야 될 클래스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 앞에서는 단순하게 클래스가 2개 또는 3개 같은 단순한 경우를 살펴봤었는데 클래스가 매우 많아지는 경우 이러한 적절한 answer 스페이스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긴 answer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멀티플 앤서 포 제너레이션 태스크인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제가 발표에서 소개시켜드리진 않았는데 PET의 후속 연구로 PET 젠이라고 하는 텍스트 생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생성된 문장을 평가를 할 때 하나의 문장이라도 다양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하나의 정답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할 때 다양한 문장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셀렉션 오브 튜닝 스트래티지입니다. 앞에서 학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크게 랭귀지 모델과 프롬프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각각의 방법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멀티플 프롬프트 러닝인데요. 프롬프트 앙상블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프롬프트를 앙상블 할수록 시공간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PET 논문에서 제시된 IPET가 있었고요. 앙상블을 적용할 때 어떤 프롬프트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텍스트 생성 태스크에 대해서 앙상블 연구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컴포지션과 디컴포지션인데요. 앞에서 릴레이션 프레딕션, 즉 PTR에서 봤던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컴포지션이, 그리고 토큰 또는 토큰의 범위를 예측하는 NER 태스크에서는 디컴포지션이 경험적으로 더 낫다고 알려져 있고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태스크 외에도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컴포지션과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시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순서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몇 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쉐어링은 앞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서로 다른 태스크 또는 도메인 또는 언어에 대해서도 공유해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롬프트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셀렉션 오브 프리트레인 모델인데요. 프리트레인 태스크별로의 각각의 특징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각 태스크별로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랭귀지 모델의 선택 또는 프롬프트의 쉐입이 있지만 어떤 랭귀지 모델이 어떤 태스크에 적합한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험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째,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Prompting 이란 주제에서는 이론 또는 경험적인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A Mathematical Exploration of Why Language Models Help Solve Downstream Tasks.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처럼 프롬프팅 메소드에 대해서도 이론 또는 경험적인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로 Transferability of Prompt입니다. 프롬프트를 적용을 할 때 특정 랭귀지 모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높은 선을 얻을 수 있는 범용적인 프롬프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째로 Combination of Different Paradigms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현재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과연 적합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Calibration of Prompting Method에서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랭귀지 모델의 출력 확률 분포가 편향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다음 단어로 예측하는 단어의 확률 분포 또는 마스크에 대해서 예측한 확률 분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률 분포가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주의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오의 연구에서는 모델에다가 어떤 예시 프롬프트를 제시를 할 때, 즉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제시를 할 때 다음 3가지 편향을 주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예시로 들었던 것들 중에서 특정 레이블에 예시가 상당히 많은 경우 모델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다수의 레이블로 예측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센시 바이어스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예시 프롬프트 레이블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컨텍스트 프리 인풋이라고 해서 제가 이 발표 도입부에 예시 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시를 들 때 특정한 규칙을 가진 예시를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외에도 LM의 출력 확률 분포를 잘 조절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